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중훈 기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한 주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너무 덥지 않았어요? 더운 정도가 네. 저는 딱 이 날씨에 네. 해변에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너무 좋다. 그 정도 생각을 네. 할 정도로 햇볕이 진짜 뜨겁긴 했는데 네. 이렇게 태닝하고 싶은 아.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햇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휴가 때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저는 여름 휴가 때는 뭐 이제 가까운 곳에 갈 건데 네. 이제 조금 가을이 되면 먼 곳으로 한번 가볼까 계획을 하고만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고 항공권 너무 비싸요. 네. 환율이 올라서 그런가? 그래서 요즘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저도 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 하고 다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을 위한 뉴스부터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올려주세요. 자, 그 쿠팡과 공정위와의 반박의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일단 공정위는 쿠팡을 1,4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에 들어갔고, 쿠팡에 대해서는 물론 법원에서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해명할 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론도 의식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면 안 된다는 취지하에 본인들의 주장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나온 쿠팡의 반박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쿠팡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쿠팡과 공정위의 반박의 반박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전해드렸던 거고,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쿠팡이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반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왜 쿠팡 편 들어주냐 이게 아니라 순서에 맞춰서 업데이트된 순서에 맞춰서 오늘은 지금 쿠팡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 전해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오전에 그 쿠팡이 임직원 체험단은 공정위에서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행위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공정위에서는 아니,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임직원 체험단이 되고 자기 제품이 아닌 중개 제품에 대해서는 임직원 체험단이 안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자기 제품 순위 올리려고 임직원들 막 한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게 이제 공정위의 반박이었었죠. 여기에 대한 쿠팡의 반박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있었냐면 쿠팡이 임직원들이 조작을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자, 첫 번째 화면 먼저 보시죠. 임직원이 리뷰를 그러니까 임직원 체험단의 임직원이 리뷰를 올렸는데, 네. 그럼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서 맛있다고 썼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쿠팡의 주장인 겁니다. 네. 별점 1개 줬고 너무너무 맛없어요. 어떻게 이 정도로 맛없을 수 있는 거? 이게 직원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직원 체험단이 한 건 맞는데 네네. 임직원 체험단은 객관적으로 했지, 그러니까 다 자기 의견에 따라서 했지 임직원 체험단으로 우리가 순위 올린 거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쿠팡의 주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임직원 체험단이 포함된 그 리뷰들 전체 가운데 임직원 리뷰는 0.3%다. 그러니까 전체 리뷰가 이제 100%라고 치면 네. 그 가운데 임직원 체험단 리뷰는 0.3%인데 또 한 가지 더 내놨습니다. 임직원 체험단의 평균 별점은 4.79점이고 일반인 체험단의 평균 별점은 4.82점인데 어떻게 0.3%의 더 낮은 평점으로 우리가 이걸 순위로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게 이제 쿠팡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쿠팡의 주장을 보여드렸던 거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에서 반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할지 네.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오늘 쿠팡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반박 자료를 내면서 또 부산시에 있는 부산 첨단 물류센터 기공식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맞습니다. 경기 이천과 경북 김천의 물류센터 착공 계획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그 쿠팡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로켓 배송 못해 그니까요. 라고 네. 말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누리꾼들도 상당히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너희가 뭔데 우리 협박하냐?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약간 공정위가 지금 이렇게 조사가 들어왔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화풀이를 왜 고객들을 상대로 하느냐라는 게 지금 네. 제일 큰 불만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쿠팡 내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PB 상품의 판매가 위축될 경우에는 본인들의 실적에도 부담이 될 것이고 네. 사실 어떻게든 그 3조 원이라는 큰 규모를 투자해서 물류센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물류센터를 늘리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이 되고 이런 네네. 고민들도 내부에서는 있긴 한데 어쨌든 사실 우리 국민들은 협박을 좋아하진 않죠. 협박하면 안 되죠. 네, 굉장히 왜? 거부감이 크죠. 거부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누리꾼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로켓 배송 때문에 우리가 쿠팡 쓰고 있는 건데 로켓 배송 안 하면 우린 쿠팡 안 쓴다. 그쵸. 라는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사실 로켓 배송 안 쓰면 네이버 쇼핑을 써도 되고요. 신선 같은 경우에는 쓱닷컴을 써도 되고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까지 쿠팡을 많이 썼던 이유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공산품과 신선 제품을 모두 다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쿠팡을 썼던 건데 쿠팡이 이렇게 지금 고객들을 상대로 오히려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면은 가까스로 모아놨던 고객들이 뭐 반감심을 가지고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한 건 사건이 발생한 거고 네.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그 신뢰를 얻느냐 아니면 소비자들의 반감을 얻느냐는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이 지금까지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이 붙어서 지금 많이 경쟁을 펼쳐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에어 인천이 우선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IB 업계에서 좀 나온 이야기인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이제 EC라고 하죠. 여기 등과의 조율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에어 인천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는 에어 인천을 포함을 해서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등 세 곳이 지금 이번에 컨소시엄을 각각 맺었습니다. 세 곳이 각각 맺어서 이번에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에어 인천이 가장 지금 뭐 사업성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나는 에어 인천을 타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네, 에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화물 전용 LCC입니다. 화물기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제가 못 타봤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타면 네. 전 동물이 되는 겁니까? 타면 안 돼요.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등과의 조율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지금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결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월 달에 이제 EU 유럽 연합이 이제 조건부 승인을 했었죠. 조건부 승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네 곳의 이제 보면 노선을 네. 대한항공이 독점을 할 수 있는 네 곳의 노선을 좀 분배를 해라. 네.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그리고 어디였죠?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이 네 개 노선을 TA 항공으로 이관하기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운송 사업을 매각을 해라.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만약에 대한항공이 이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EU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하겠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쟁점 사항이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이 이번에 결국에는 거의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에어인천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입찰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지분 가치로 약 4,500억 원을 지금 제시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본 계약을 포함한 매각 절차는 오는 10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은 빠르면 연내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대한항공 쪽의 예상입니다. 근데 뭐 물론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연내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해소가 됐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4개 그 독점 노선 우려되는 곳도 지금 TA 항공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4월 달이었나요? 그때 프랑스가 반대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와 너희는
두 개의 그 항공사만 운항을 하기로 했었는데 파리 노선에 대해서 네. 왜 티웨이로 넘기게 되면 왜 세 개를 운항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렇죠. 게 그때 당시 네.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조율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어쨌든 세 개의 운항을 지금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지금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 한번 일지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되게 오랫동안 지금 진행이 됐던 건데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간 쭉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여러 번의 지금 뭐 걸림돌이 많았고 이제 현재 남은 걸림돌은 미국 남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합병 시 운송 경쟁 제한 가능성 우려로 부정적 견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인수 저지 소송도 지금 제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네. 본인들이 이제 델타항공과의 그런 끈끈한 그런 파트너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로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죠. 로비라고 했잖아요. 네. 미국은 로비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아시아나항공 노선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은 어느 한 곳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보는 곳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은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코드쉐어라든지 파트너십을 맺어왔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 아시아나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속해 있는 항공 얼라이언스와 네. 그리고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속해 있는 얼라이언스가 다릅니다. 이제 유나이티드 쪽에서는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네,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델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카이팀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나이티드가 속해 있는 그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 쪽에서는 네.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법무부 쪽에도 어쩌면 그쪽에서 로비를 통해서 이런 뭐 소송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추측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EU까지는 어쨌든 넘은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미국을 넘기는 또 한동안 또 많은 진통이 겪어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EU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오히려 미국은 그래도 한진 칼이 이제 델타 항공과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대 주주 중에 그러니까 하나죠. 오히려 좀 미국 지분 포함됐는데 좀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의 어떤 이해관계 그렇죠. 그게 되게 애매하네요. 그게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사용했던 노선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나이티드는 우리는 피해만 보게 되는데 그러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찬성을 해줄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생각보다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볼게요. 네.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성과 보상안이 결국은 통과됐습니다. 이 뉴스가 참 이건 분명 뉴스인데 뉴스가 아니게 돼버린 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뉴스는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실을 그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네. 머스크가 미리 공개했죠. X에다가 어제 너무했죠. 네. 전날 하루 전 밤에 이제 미리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분명 뉴스인데 뉴스가 아니게 된. 자, 그래도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거의 66조 원의 성과 보상안 이 통과가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숫자 보시면은 어디에서는 70조, 어디에선 74조, 어디에선 77조, 어디에선 60조, 어디에선 네. 66조에서 도대체 무슨 숫자가 맞는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스톡 옵션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시시각각 좀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이 그 급여 패키지가 통과될 때는 2018년도였었죠. 그렇죠. 그때는 거의 77조 원 규모가 됐던 게 맞고 지금은 대략 한 60조 원대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77조나 60조나. 잠깐만 그러면은 주가 가치가 그만큼 빠졌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죠. 기업 네. 가치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 재승인된 보상안은 2018년에 통과가 됐던 거고요. 네네. 제가 혹시 이 맥락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2018년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경영 성과가 좋았다면서 이사회가 이제 결정을 했던 게 자 우리가 560억 달러 당시 뭐 한 74조 77조 되는 그 금액입니다. 네. 이 정도의 보상 패키지를 일론 머스크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사회가 결정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2022년이 됐는데 소액주주 한 명이 이거 이사회가 그 일론 머스크의 압력이 너무 세서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약간 시켜서 이 정도 보상안 통과시킨 것 같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그 소액주주가 들고 있었던 주식의 개수는 9주였죠. 와우. 9주였죠.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9주를 들고도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그러니까 드러머로 좀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셨죠 누군지. 네. 네, 드러머라는데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더라고요. 어쨌든 9주를 갖고 이 큰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이 지난 1월에 나왔는데 결국 델라웨어 법원도 보상 패키지가 일론 머스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결정한 거다. 그렇죠. 결국 인정한 거죠. 이사회가 머스크 말 듣고 한 거다. 이 정도 패키지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독립성의 의무를 제기하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내는 게 이거는 무효다라고 했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머스크가 야 내가 이사회를 쪼아서 이 돈을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 주주들이 원하는 건지 한번 표 대결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이번 주주총회 표 대결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찬성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일단 델라웨어에서 무효 판결이 나온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주주들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한 건 따르긴 따라야 되죠. 대신 이제 그 항소심을 진행할 때는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판단했다는 것을 이번 표대결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판단한 거는 뭐 이사회가 이제 나의 압력에 의해서 이 보상 패키지를 정한 건 아니다라는 근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항소심이 좀 벌어지게 될 테니까 지금 당장 이번 표대결이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 패키지를 받는 건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보상 패키지 통과 안 되면 여기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12%가량 되죠. 네네. 12% 정도 되는데 여기다 보상 패키지의 스톡 옵션을 주식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23% 정도가 맞아요. 돼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야 내가 적어도 네. 테슬라 안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내 지분은 한 2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주 패키지 통과 안 되면 인공지능을 밖에 나가서 다른 기업에서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주주들도 이걸 좀 어떻게 표를 던져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그래도 찬성에 좀 표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참 인기가 많은 CEO예요. 부러워요, 사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CEO들은 대부분 욕바지가 되기 십상인데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그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이만큼 돈을 많이 벌어준 CEO인데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 사람한테는 그 정도는 줘도 된다. 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물론 뭐 반대의 의견들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소액주주 그리고 이제 개인들한테 큰 인기를 얻는다는 부분은 정말 되게 부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네네. 주주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찬성표를 던져주는 거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일처럼 보이고 만약에 반대표를 던지는 거는 마치 기업 가치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건 제가 직접 이제 주주들끼리 논의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는 당연히 내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던져야 되겠습니까?
막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런 의견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참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XAI가 8조 원 네. 정도 투자 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테슬라랑은 또 별도로 가게 되는 그 건가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그 부분을 와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XAI는 만들어 놓고 네. 나는 뭐 내가 지분 25% 없으면 난 밖에서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애매한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XAI라는 기업이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는 네. 이걸 이제 이번 주주총회 같은 이런 일을 통했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안용 아니면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겁방용으로도 좀 네.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카드로 사용을 하려는 기업인가 보다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약 한 8조 원 정도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자를 받게 되면은 그 투자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 IPO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엑시스를 하든지 다른 부분을 지금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러면 테슬라랑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계가 그 부분이 조금 저도 앞으로 궁금해서 많이 그러니까요.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인 저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혜민님께서도 나더 찬성에 던짐. 네, 아 저렇게 또 커밍아웃을 하시는군요. 자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아 이게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네 번째 이동통신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한 20년 가까이 지금 여러 번 노력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결국에는 8번째 실패가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몇 번 한 두 번 정도 전달을 해드렸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렇죠. 이제 제4이통이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4이동통신사를 줄여서 제4이통이라고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 X라고 하는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됐던 곳에 이제 자본급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지금 이 이제 스테이지 X의 사업권을 이제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 4이통이라는 거는 SKT, KT, LG U+에 이은 네 번째 이통사고요. 2010년도부터 이제 정부에서 선정 과정을 지금 이렇게 과제를 통해서 해왔는데 7차례가 실패됐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한동안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진행을 한 건데요.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 네. 같은 경우에는 총 7차례 실패가 6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부터는 이제 여러 개의 지금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신청을 추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보시면 돼요. 2024년도 보시면은 1월 31일에 스테이지 X가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4,301억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돈만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월 7일까지 필요사항 이행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안내를 했죠. 네. 근데 그랬는데 5월 7일에 이제 스테이지 X가 정부에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을 했고요. 2,050억 원을 내야 되는데 네. 그 돈을 다 안 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금을 이제 납입을 미이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주파수 할당에서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또 주요 주주 6개 중에 이제 1개 그리고 기타 주주 4개 중에 2개만 지금 자본금을 납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5군데랑 2군데는 자본금 납입을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주 구성 및 비율 상위 또 이제 자금 조달 이행 서약 사유 위반으로 이게 전부 다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과기정통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부터 이제 좀 이야기들이 많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가 결국에는 스테이지 X가 자본금 납입 미달로 이제 이번에 취소가 될 거, 사업권 취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방금 전에 한 3시 정도였죠.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취소 처분 통지가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스테이지 X 쪽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취소된 게 아니다. 네. 우리가 따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자본금 납입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다시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크게 지금 뭐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좀 야심차게 추진을 했던 8번째 제4이통 출범은 다시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제4위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SKT, KT, LG U 플러스 체제 안에서 우리나라 요금제가 조금 많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진짜 5G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요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던 부분인데 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신 요금을 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네. 수많은 노력을 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제4 이동통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회사가 과점 체제를 갖고 가고 있고 심지어 이 과점 체제도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그 통신 요금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서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4 이동통신사가 선정이 돼서 좀 진짜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도도 있고 그다음에 알뜰폰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네. 좀 가격 경쟁을 좀 시키자 시장의 참여자들을 높여서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좀 이제 실패가 되다 보니까 참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스테이지 X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조금은 많이 삐걱삐걱 거리긴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스테이지 X가 할당받은 28GHz 주파수 자체가 지금 LG U 플러스나 뭐 SKT, KT가 쓰는 5G 서비스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3.5GHz 대역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장점이긴 하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또 이제 장애물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기지국을 굉장히 촘촘히 넣어야 된다. 또 비용이 많이 들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스테이지 X 쪽에서는 우리가 뭐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투자금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때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요?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는 28GHz 대역을 지금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뭐 갤럭시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국내 판매를 하면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함을 갖고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는 자본금 납입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요건을 못 갖추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도전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유가왕님께서 권순우 기자는 휴가 가셨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휴가가 아니라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 미국에 출장으로 불가피하게 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금요일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유가왕님은 월화수목은 저희를 시청을 안 하셨네. 그렇네요. 안 하셨네요. 서운합니다. 네, 목금은 저희 둘이 나왔는데. 네. 아 그러네요? 네. 아 목금은 항상 저희가 했었는데 네. 맞아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안 보셨군요. 네, 저희 많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말이 더듬어집니까?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 맞불 관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 기업들이 유럽 연합의 돼지고기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우. 사실 그 이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럽 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48%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그 바로 다음 날 13일이었죠. 어제 중국은 이에 대해서 거세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 상무부가 현재 중국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거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유럽산 주류 아니면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바로 하루가 지난 오늘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X에다가 트윗을 올린 겁니다. 네. 글로벌타임즈는 이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그러니까 듣긴 들었지만 어떤 돼지고기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근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분명히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럽 연합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합법적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었고요. 실제로 오늘 나온 거는 이제 맞불 관세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 연합에서 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중국이 수입하는 돼지고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럽 연합에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중국의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했고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곳들도 주요 공급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워낙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았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옛날만큼 많이 먹진 않는다고는 하는데 네. 어쨌든 중국은 정말 돼지고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쵸. 모든 요리에 먹는 우리의 쌀과 같은 그 식료품이 중국의 돼지고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중국이 옥수수, 대두 같은 돼지고기, 아니, 그러니까 돼지고기랍니다. 돼지의 사료를 엄청나게 또 수입하고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리고 좀 굉장히 커다란 맞불 관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나쁘죠, 사실. 많이 나쁘죠? 네네. 네. 네, 다음 소식은 이거 저도 이번에도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다음 소식은 에코프로머티라고 하는 종목의 주가가 오늘 거의 한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에코프로머티가 블록딜 때문에 빠졌어요, 사실. 네. 블록딜이요? 네. 이게 한번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면은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전 거래일보다 15.96% 내린 11만 2,200억 원에 오늘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이제 16.70% 하락한 11만 1,200원까지도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급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머티 설립 당시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었던 블루런 벤처스라고 하는 이제 이곳에 이제 블록딜 매각 영향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23% 정도 가지고 있다가 한번 블록딜을 함으로써 21% 정도의 지분율이 낮아졌고요. 네. 여전히 지금 2대 주주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지금 블루런 벤처스는 이제 어젯밤에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에코프로머티 주식 210만 주를 2,509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매각 당시 가격은 이제 주당 11만 9,480원으로 이제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인 13만 3,500원보다 10.5%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종가를 보면은 11만 2,200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지금 거래를 한 걸로 나옵니다. 네. 이제 블루렌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뭐 5월 17일에 에코프로머티의 보호 예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인 20일에 바로 블록딜로 143만 주를 매각을 했고요.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또 210만 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금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을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통해서 블루런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실 다시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블루런 벤처스는 사실은 이제 LG가의 맞사위라고도 지금 알려져 있는 윤관 씨가 국내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윤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런 벤처스의 이제 코리아 쪽에 네. 일을 하면서 뭐 직방이라든지 오늘의 집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네. 또 이제 에코프로머티도 스타트업이 그 이제 상장 전에 그렇죠. 이미 네.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약 2조 원 가량 한창 때 네. 주가가 한창 좋았을 때 2조 원 가량의 지금 가치를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투자의 귀재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뭐 작년에 이제 좀 사실상 사업이 거의 축소됐던 그린랩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네. 이제 또 쓱닥컴에도 1조 원 가량 투자를 하면서 여러 번 좀 투자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현금에 대한 좀 필요성이 많아졌던 거긴 합니다. 네. 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구광모 회장과 그 두 모녀. 그렇죠 모녀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윤관 씨가 지금 많이 좀 관여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윤관 대표는 그러니까 사위잖아요. 그렇죠. 네. 사위죠. 네, 똑똑한 사위니까 뭐 말을 잘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구광모 회장이 받은 소송 그 상속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불공평하게 나눠진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지금 조금 더 떼달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어쨌든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에 뭐 윤관 씨가 많이 지금 뭐 끼어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주주들이
조금 많이 좋지 않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블루램 벤처스가 앞으로 또 팔지 않겠냐, 네. 니들 많이 안 팔 거라고 했는데 왜 계속 파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블록딜이 있어서 네, 크게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막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매일경제였나요?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도 나오고 후속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많이들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여러 주장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블록딜을 하려면 좀 미리 공시하고 블록딜을 해라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런 그 요구들이 있었고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단신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 보시면은 OLED 모니터 출하량이 폭등했다. KD 디스플레이의 부활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네. 사실 그 OLED가 일단 지금은 스마트폰에는 프리미엄 모델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됐었던 이 애플의 아이패드, 네.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는 게 이제 OLED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이 OLED라고 하는 거는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이거는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좀 높지 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쓸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MW 우리 7 시리즈의 다이나믹 시어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뭐 OLED라든지 뭐 페라리 자동차에는 OLED 그래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고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보잉 비행기에 들어간다. 비행기에 들어갈 정도로 이게 OLED 들어가려면 좀 이렇게 가격 저항이 적은 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모니터 출하량이 급증했다? 이건 좀 말이 달라지는데라는 뉘앙스 때문에 제가 좀 전해드린 겁니다. 일단 그 이날 시장 조사 기관 DSC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OLED 모니터 패널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9% 뛰었습니다. 네. 이 기간 전체 OLED 패널의 출하량이 50% 증가했는데 모니터 패널의 출하량의 성장은 훨씬 더 컸다는 거니까 OLED 모니터가 이렇게 많이 출하가 되고 있다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포스에서도 보면은 이 OLED 모니터 시장이 지난해 51만 3천 대에서 올해는 134만 2천 대,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134만 2천 대까지 161% 늘어나고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235만 대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OLED라고 하는 게 특징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싼 곳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모니터는 우리가 비싸게 사지 않잖아요. 그쵸. 웬만하면 싼 걸 사려고 많이들 찾죠. 근데 모니터가 그렇다면 좀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